1970년대 짙은 눈썹과 냉철한 목소리로 악을 소탕하던 수사반장의 남 형사를 기억하십니까? 배우 남성우는 우리 시대가 가장 신뢰했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강인한 모습 뒤에는 가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병마와 고독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온 침묵의 형벌 속에서도 배우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낸 인간 남성훈의 뜨거운 생애를 다시 한번 마주해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세상의 정의를 확인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던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 성소의 중심에서 남성우는 늘 바르고 강직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악을 징벌하는 수호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의 뒷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내린 것일까요?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목소리가 사라지며 종국에는 숨쉬는 기능마저 앗아가는 이 병마는 대사 한마디에 연을 싣고 몸짓 하나에 삶을 담아내던 배우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운명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은 평생 짊어져 온 국민 형사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훈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그 수식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주 시청자들과 마주하며 쌓아 올린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영희 속에서 결코 과장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인 추리로 범인의 심중을 꿰뚫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영희 스타일은 실제 성품과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타인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선비 같은 기질은 그를 대중의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병을 숨기고 홀로 앓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가 겪는 몰락은 그래서 더 애처롭고 가슴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인함은 비단 형사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우 남성우는 진정 천의 얼굴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수사반장의 남 형사로 청춘을 보냈다면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태준 역을 통해 중년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그 결과는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순간에 시작된 보이지 않는 붕괴는 마치 거대한 성벽이 내부의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무엇이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평생 연기해온 정의로운 형사처럼 자신의 운명이라는 가혹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훈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45년 1월 민족의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본명 권성준으로 살아가며 일찍이 예술의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책과 연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서라벌 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기를 전공하며 그가 품었던 꿈은 거창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무대 위에서 정직하게 그려는 광대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1960년대 중반 흑백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방송국들이 하나둘 문을 열 때 그는 이름까지 남성훈으로 바꾸며 새로운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KBS와 AMBC를 거치며 그는 차근차근 내공을 쌓았습니다.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저음의 목소리는 당시 방송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떤 배역을 맡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외우고 또 외우며 극중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한 집요함과 성실함은 곧 그를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서막이 올랐던 그때만 해도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실한 배우의 끝이 그토록 고요하고도 처절한 투쟁으로 점철될 줄은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이 대가를 치르는 명확한 질서를 갈구했습니다. 수사반장은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분출구였습니다. 최불암이 이끄는 수사팀에서 남성훈은 지적인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를 찾고 주먹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의 모습은 현대적 형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성을 보며 경찰의 고마움을 느꼈고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트렌치코트, 그가 들고 있던 수첩 하나까지도 그 시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남성훈 개인의 삶은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밖에서도 남 형사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팬들을 만날 때도 늘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라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그를 최고의 위치에 머물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존심은 그에게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찾아올 신체의 배신은 그에게 단순한 병을 넘어선 존재의 부정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그 빛바랜 필름 속에서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 앉아 범인의 몽타주를 노려보던 젊은 시절의 남성훈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청춘의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의 순수한 투지가 있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어떻게 국민적 사랑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어떤 책임감을 지웠는지, 우리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이 거대한 비극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서라벌 예술대학의 낡은 강의실 창가에 앉아 대본을 탐독하던 청년 권성준의 모습은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동창들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도처에 널려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책장 너머로 펼쳐지는 환상과 연극 무대의 화려한 조명을 동경하며 현실의 고단함을 견뎠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연극계는 배고프고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록수의 무대 위에 올라 처음으로 관객의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이 평생 무대 위에서 뛰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공기, 분장실의 퀴퀴한 냄새, 그리고 상대 배우와 주고받는 팽팽한 긴장감은 청년 권성준에게 살아있다는 시감을 안겨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966년 KBS 공채 탤런트로 합격하며 방송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자신의 본명보다 더 세련된 남성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배우로서 새로 자아를 정립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신인 시절부터 유독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는 생방송에 가까운 촉박한 일정으로 제작되었고 현장은 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사를 외우지 못해 NG를 내는 일이 허다했고 기술적인 결함으로 촬영이 중단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몫의 대사를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촬영 전날이면
여관방에 틀어박혀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탐독하며 인물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설계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런 글을 보며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놈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 철저함이야말로 그를 정상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1971년 봄, 그의 인생을 바꾼 일생일대의 운명인 수사반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드라마의 시초이자 전설이 된 이 작품에서 그는 날카로운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남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박 반장 역의 최불암, 김 형사 역의 김상순, 조 형사 역의 조경환과 함께 이룬 4인조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앙상블로 꼽힙니다. 1975년의 어느 가을날, 서울 정동에 있던 MBC 방송국 지하 대기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그곳에서 남성우는 동료들과 함께 녹화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믹스커피 종이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낡은 소파 가죽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뜨거운 동지애였습니다. 조경환이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우면 김상수는 옆에서 조용히 대본을 넘기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남성우는 가장 나중에 도착한 최불암에 구겨진 셔츠 깃을 묵묵히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기 파트너가 아니라 매주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형제들이었습니다. 남성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동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거친 촬영 현장에서도 늘 품위를 잃지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성우는 대중에게 가장 완벽한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 그리고 범인을 제압할 때 보여주는 절도 있는 동작은 당시 젊은 남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여성들에게는 이상적인 남편상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시민들이 진짜 형사로 착각하고 고민을 상담할 때조차 결코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경찰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배우 남성훈과 형사 남성훈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에 대한 예우였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하중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음이 꼬이거나 표정이 어색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늘 자제했습니다. 마음껏 흐트러지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언제나 단정한 자세로 앉아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친구들은 성훈이는 참 선비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선비 같은 모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중이 기대하는 완벽한 남성운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고 다듬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연기 인생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수사반장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배우로서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넘어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연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들은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1987년 방영된 사랑과 야망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자 대중에게 남성훈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박태준 역을 맡았습니다. 박태준은 차갑고 냉철하며 때로는 목적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성우는 이 역할을 위해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과 절제된 감정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는 대본에 적힌 지문 하나까지도 철저히 따랐습니다. 태준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정갈해서 소름이 돋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시 시청률 7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던 사랑과 야망의 성공 뒤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배역에 몰입했던 남성훈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장을 기억하는 스태프들은 남성훈의 손에서 대본이 떠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는 구석진 곳에 앉아 대사를 읊조리며 감정선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 때도 그는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빙의된 듯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몰입은 함께 연기하는 후배들에게는 경외심을, 제작진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했던 그의 연기는 역설적으로 그의 육체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극중 태준이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고스란히 배우 남성훈의 신경계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연기는 이름의 열병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미래에 닥칠 비극의 자양분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동료 배우 전계리는 그를 가리켜 가장 신사답고 가장 완벽했던 파트너로 기억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 보였지만 조명이 꺼지면 후배들의 연기 고민을 들어주고 말없이 밥값을 내주는 따뜻한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남성훈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본 연습 시간에 지각하는 법이 없었으며 단역 배우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미는 그를 더욱 빛나게 했지만 그 따뜻한 속내를 숨기고 차가운 박태준을 연기해야 했던 괴리감은 그에게 또 다른 피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직업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저에 깔린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무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권성준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박태준이라는 혹은 남형사라는 인물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한 자신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더 완벽하게 입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서 육체라는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18년 동안 이어져 온 수사 반장도 종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 남성훈은 오랫동안 손때 묻은 수사 수첩과 모형 권총을 정리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청춘을 보냈고 동료들과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카메라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향한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정의 대신 가혹한 불공평함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그에게 신체의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손끝이 약간 떨린다거나 평소보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것이라 치부하며 더욱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대중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는 더 꼿꼿이 서려 노력했고 더 크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작은 징후들은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그 징후들은 머지않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방송가는 격동의 시기였고 남성우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배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고집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할 때도 그는 예의, 그 철저한 계산과 분석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대본의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인물의 감정 상태와 호흡의 길이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연기란 우연히 터져 나오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작동해야 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배우는 관객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떨고 있다면 그것은 배역의 떨림이어야지. 네 긴장의 떨림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몸은 배역의 의도와는 무관한 떨림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분장실 거울 앞에 앉은 그는 자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그려 넣었을 눈썹 라인이 조금씩 삐져나갔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장사의 눈길을 피해 잠시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피로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훈아, 너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조금 더 쉬어야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평소보다 조금 더 경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주의자인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1995년 시대를 관통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그는 권력의 실세 장도식 역을 맡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짧은 등장이었지만 서늘한 눈빛 연기는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대중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더 꼿꼿하게 허리를 폈고 더 단호하게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며 그는 여전히 세련된 중년 남성의 표본으로 여러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한 이들이라면 그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발을 떼는 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 승민이 연기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엄격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몸이 도구다. 그 도구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너는 관객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가 아들에게 했던 이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도구가 녹슬고 부서져가고 있다는 공포를 숨긴 채 그는 아들의 명의 지도를 하며 자신의 무너져가는 발음을 교정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겪고 있는 그 거대한 어둠을 당시의 아들은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예전보다 조금 더 엄격해졌고 조금 더 말이 적어졌다고만 느꼈을 뿐입니다. 1997년 겨울, 증상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식사 도중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는데 한참을 낑낑대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언어의 배신이었습니다. 배우에게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과도 같은데 특정 발음이 혀끝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국어 사전을 펼쳐놓고 어려운 발음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거실 조명을 켜둔 채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들을 수백 번씩 읊조리는 그의 뒷모습은 지독한 장인 정신이 깃든 풍경인 동시에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병명을 듣게 되는 순간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것이 일시적인 증상이기를, 기적처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근육의 강직은 다리를 지나 허리로, 다시 어깨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는 옷 한 벌을 갈아입는데도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촬영장에 나갔습니다. 1998년 드라마 마음이 고와야지. 촬영장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소 워낙 성실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그였기에 그가 큰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남성훈의 일상은 기록과 투쟁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어느 부위가 떨리는지, 어느 단어가 잘 안 나오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가 수사 일지를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을 공격하는 정체모를 병마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고 요새는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1999년 초 가족들의 간곡한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 MRI 촬영을 위해 차가운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남성훈은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흑백 TV 시절의 뜨거웠던 열기, 수사반장 팀원들과 나누었던 웃음소리, 상과 야망의 태준으로 살았던 화려한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가득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문득 예감했습니다. 이제 무대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습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진행이 더 빠르고 현재로서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발음이 뭉개지며 결국에는 스스로 호흡하는 법조차 잊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남성훈은 의사의 입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1999년에 그 진료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진료실 안에서 한 남자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성훈은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쥐었지만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성대 근처에서 굳어버린 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형사 남성훈, 시대를 풍미했던 완벽주의 배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단 한 가지만을 물었습니다. 내가 연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내뱉은 그 질문에는 배우로서의 마지막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드라마 속 당당한 형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 안에 홀로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여전히 강인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생전 처음 느끼는 거대한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진단서는 조수석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30년 연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강인한 남성으로 믿어온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배우로서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자신이 출연했던 예전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남성우는 힘차게 달리고 우렁차게 호통치며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과거의 잔상들이 현재의 그를 더욱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혼자 발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한 글자를 내뱉을 때마다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고 혀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개통의 축증 은자비가 없었습니다. 걷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그는 이제 거실에 낡은 안락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무잎이 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신체가 기능 하나하나를 잃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식사 시간은 고역되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죽을 넘기기 위해 그는 목 근육과 사투를 버려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단정하고 멋지게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현실은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병문안을 오겠다는 동료들에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힘없는 목소리를 그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아들 승민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손짓으로, 손짓조차 힘들어질 때는 눈빛으로 아들에게 연기자의 길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연기했던 그 강인함은 연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 자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덧 소식은 조금씩 방송가로 흘러나갔습니다. 남성훈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한 방송사에서 그의 투병기를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팔아 대중의 동정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매 잠식당에 뼈만 남은 모습 대신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당당한 남형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중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스스로가 지켜온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2002년 초 그는 결국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기계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눈동자만이 살아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얀 천장과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비프음만이 그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손을 잡으면 미세하게 손가락 끝을 움직여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다, 울지 마라 라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그 무렵 아들 승민은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두고 촬영장에 갈 수 없다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우는 눈빛으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어서 가서 내 몫의 연기를 하라고, 그것이 배우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무대에 서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이 섞인 뜨거운 액체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굳은 손을 꼭 잡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의 조명은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남성우는 그곳에서 홀로 긴 밤을 견디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수사반장의 오프닝 테마곡이 환청처럼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빰빰빰빰 빰빰. 경쾌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육교 위를 달리던 자신의 젊은 모습이 창문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억 속의 자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육체는 비록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무대 위를, 그리고 사건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그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숭고한 라스트 씬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403호실. 그곳은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대스타의 마지막 무대라기엔 너무나 협소하고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가 허공을 떠돌고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새벽, 창밖의 대학로 거리는 가을비에 젖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우는 그곳에 누워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잔인한 병만은 그의 사지를 밧줄로 묶듯 단단히 굳혀놓았고, 평생 수천 장의 대본을 외우던 그의 혀는 이제 침 한 방울조차 마음대로 삼키지 못하는 무력한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침대맡을 지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손이 그의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질 때 남성훈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 한 방울이 고였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먼저 떠나는 자의 아쉬움이었을까요?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영희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남편을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눈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긍정, 두 번은 부정. 그렇게 그는 생의 마지막 의사소통을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완벽한 발음과 세련된 어조로 대중을 매료시켰던 배우가 겪어야 한 이 소리 없는 종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날 오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수사반장의 영원한 리더 최불암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후배의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가죽 자켓을 입고 범인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혈기왕성한 남 형사는 간데없고 오직 뼈만 남은 야윈 육체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최불암은 남성훈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훈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아라. 최불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남성훈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장, 박 반장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눈빛만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사반장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병실은 마치 낡은 드라마 세트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빛나던 그들의 우정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를 조금 넘긴 시각, 남성훈의 호흡이 점차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는 힘겹게 산을 그리다 인해 평평한 직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곁에 있던 아들 승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대사가 아니라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배우답게 살아라. 비겁하지 마라. 끝까지 무대를 지켜라. 아들은 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 그 모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성훈은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리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7세. 너무나 이른 나이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형사 한 명을,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성실했던 배우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방송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대중은 뒤늦게 전해진 MSA라는 희귀병 소식에 오열했습니다. 왜 그토록 아픈 것을 숨겼느냐는 물음이 쏟아졌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남성훈다운 마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훈은 죽는 순간까지도 대중에게 아픈 환자가 아닌 건강한 배우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무너져가는 육체를 전시하며 동정을 구하는 대신 고독한 침묵 속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고집이었으며 동시에 시청자들에 대한 지극한 예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의 생전 성품처럼 정갈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그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짙은 눈썹과 신뢰감을 주는 미소. 그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사진 밖으로 걸어 나와 사건 접수됐습니다 라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수많은 동료 배우들이 빈소를 찾아 통곡했습니다. 사랑과 야망에서 함께했던 김수연 작가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고, 전계리는 한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남 선생님처럼 흐트러짐 없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시다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2002년 10월 20일 발인식이 거행되던 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의 운구 행렬이 그가 청춘을 바쳤던 MBC 여의도 사옥을 지날 때 수백 명의 방송 관계자들이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수사반장의 오프닝 테마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경쾌했던 멜로디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망가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불암은 고인을 대신해 마지막 수사 보고를 올렸습니다. 남성훈 형사, 당신은 대한민국을 지킨 최고의 경찰이었고 우리 곁에 있었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의도 광장을 가로질러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벽제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길게 선 시민들은 운구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남 형사님,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수사반장 시절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성우는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공유했던 가족이었고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드라마 속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었습니다. 화장로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그의 관이 들어갈 때 유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길도 그가 평생 지켜온 배우로서의 자존심과 기품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한 줌의 죄로 돌아온 남성우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거창한 미사여구 대신 그의 삶을 관통했던 평범한 단어들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돌 아래에는 대한민국 연기사에 기록될 거대한 거장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대중은 비로소 그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연극 무대에 섰던 일, 발음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혀를 깨물며 연습했던 밤들, 그 모든 처절한 사투가 오직 관객들을 향한 진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병 등 희귀 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성훈이라는 배우를 통해 질병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세상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마지막 시나리오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남승민이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남성훈의 연기호는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승민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대본과 수첩을 보며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완벽하게 관리하려 했던 그 도구가 자신에게 무뎌졌음을 깨달았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누웠던 그 차가운 병상을 떠올리며 신발끈을 고쳐 메었습니다. 남성훈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득문득 그를 그리워합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정의가 희미해질 때면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타나 날카로운 추리로 진실을 밝혀주던 그의 모습이 간절해집니다. 그가 보여준 형사의 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화려한 조명 뒤에서 홀로 고독한 어둠을 견뎌냈던 인간 남성훈의 민낯입니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처절하게 부서졌으면서도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라는 형상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투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의 차원을 넘어선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대하는 성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한민국의 안방극장은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그의 비보를 전하며 전성기 시절의 활약상을 방영했습니다. 사람들은 흑백 화면 속에서 범인을 추격하던 젊은 남성훈의 모습과 신문 부고 기사 옆에 실린 수척한 중년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시대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그를 침묵하게 했던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생소한 병명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 형사 남성훈을 앗아간 MSA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으며 희귀 난치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병원마다 자신의 떨림이 혹시 같은 병은 아닌지 묻는 중장년층의 문의가 쇄도했고, 이는 곧 소외된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논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자료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수사반장의 필름들은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 쌓인 릴 테이프가 돌아가며 내는 투박한 소리와 함께 남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분장실에 모여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투병의 흔적들을 뒤늦게 찾아내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가 유독 벽에 몸을 기댔던 이유, 대사를 하기 전 유난히 길게 호흡을 가다듬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육체를 붙잡기 위한 처절한 버팀목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동료들의 회한은 곧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성훈이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배우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했다는 최불암의 회고는 방송가 전체에 무거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중문화계의 제작 관행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며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했던 스타들의 고충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배우가 신체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당당히 밝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재했다는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남성훈이 그토록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켰던 것은 어쩌면 나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당시에 경직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의 장례식장에 보낸 편지에서 아픈 모습까지도 사랑했을 텐데 왜 그리 혼자 짊어지셨나요? 라며 애달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이후 연예인들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며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인간적 권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성훈이라는 이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진정성이라는 가치였습니다. 기술적인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는 많지만 자신의 생명력과 배역의 혼을 맞바꾸는 배우는 드뭅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 정의로운 삶을 살려 애썼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라는 재단에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연기계의 원로들은 신인 배우들에게 남성훈의 일생을 예로 들며 배우의 길은 화려한 박수가 아니라 고독한 자기 증명의 과정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낡은 대본 속의 수많은 메모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남승민의 행보는 세간의 따뜻한 시선과 엄격한 기대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빼닮은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그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시청자들은 그에게서 떠나간 남성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승민은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촬영장 구석에서 혼자 대사를 읊조리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스태프들은 생전 남성훈의 모습을 발견하고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승민이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을 때 대중은 남성훈이라는 거목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대를 이어 싹을 틔우는지 지켜보며 깊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사반장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이 집단적인 향수로 번졌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격동의 세월을 건너온 이들에게 남성훈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헤쳐온 동지였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청춘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다방과 시장통에서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사반장의 주제곡을 틀어놓는 곳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남 형사가 잡아냈던 수많은 악당들을 이야기했고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인간미를 추억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했던 어떤 가치들, 즉 정의와 성실, 그리고
인내라는 덕목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의 원형을 구축한 인물로서 그의 공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사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뿌리에는 남성훈과 같은 1세대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해외 비평가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절제된 연기 스타일은 후대 한국 드라마가 가진 특유의 정서적 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해외 동포 사회에도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텔레비전 속 남 형사의 활약을 보며 달랬던 교민들은 멀리서나마 조화를 보내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의 얼굴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에 대한 기억은 점차 전설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투혼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가족들을 위로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이 질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맞서 어떻게 자존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는 신체라는 기계가 고장나는 순간에도 영혼이라는 엔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성훈, 그 이름 세 글자는 대한민국 방송사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에 새겨진 뚜렷한 인장입니다. 그는 가구 없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속의 눈빛과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정의의 불꽃을 지핍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경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웅변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우리 안방장의 한 구석에 서늘한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법도 한 시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지켜온 침묵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영상미와 자극적인 소재가 판치는 드라마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문득 절제된 감정으로 진실을 웅변하던 그의 정직한 연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는 유행을 타는 스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도덕적 기준점을 제시했던 시대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후 방송계는 그를 가장 완벽했던 배우로 명명하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수천 시간의 영상 기록들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에 영구히 보존되어 후배 연기자들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은 그가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배우에게 목소리를 뺏는다는 것은 영혼을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었으나 그는 그 무참한 운명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묵묵히 견뎌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중을 향한 원망도 자신의 기구한 팔자에 대한 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연기해온 정의로운 인물들의 품격을 끝까지 훼손하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수사반장의 리메이크나 추모 특집이 기획될 때마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남성훈의 이름을 첫 번째로 떠올립니다. 그가 연기했던 남 형사는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 정의로운 경찰의 표본으로 역사에 박제되었습니다. 실제 경찰청 내에서도 그를 명예경찰로 기는 목소리가 높았고 후배 배우들은 그가 생전에 대본을 대했던 경건한 자세를 전설처럼 전해 듣습니다. 그는 죽어서 비로소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희 철학은 이제 한국 드라마의 DNA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진정성 있는 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오해도 있었으나 투병 사실이 알려진 뒤 대중은 그 차가움이 사실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립시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배우 남성훈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를 통해 얻었던 위로와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고독한 영웅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의 흑백 브라운관 속에서 범인을 쫓던 그 청년이 21세기의 병실에서 이름 모를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노병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음을 우리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적막한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조명이 꺼진 뒤의 고요함, 관객의 박수가 잦아든 뒤의 쓸쓸함. 그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며 자신의 퇴장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영기는 화면 속의 화려한 몸짓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가는 신체를 묵묵히 지켜보며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침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연기하고 있느냐고, 당신의 시련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가 남긴 유품 중에는 생전 그가 즐겨 쓰던 만년필과 빼곡히 메모가 적힌 대본들이 있습니다. 그 만년필의 잉크는 말라버렸고 대본의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그의 숨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는 대본의 귀퉁이에 배우는 죽어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는다는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처럼 그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을 보고 감동할 때,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목격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남성훈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웠던 한 인간의 서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얻은 그를 위해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은 슬픔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국민 형사,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고독한 예술가 남성훈.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하게 부는 어느 가을날, 그의 묘비 앞을 지나는 낙엽 소리가 마치 그가 건네는 마지막 대사처럼 들려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쉬겠습니다. 그 나직하고 따뜻한 환청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정의와 성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비록 슬픈 결말로 끝났을지 모르나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준 감동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보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침묵의 울림은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이름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생생한 울림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의 막을 천천히 내리려 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망막에 남는 잔상처럼 남성훈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의 가난과 1980년대의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18년간의 수사 반장 기록은 범죄를 척결하는 수사 일지이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담긴 휴머니즘의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법이 차가운 칼날이 아니라 따뜻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배웠고,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가 왜 그렇게 고독하고 처절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는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겪은 그 지독한 병마조차 그의 영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마지막 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웅변했고 무너짐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육신이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대중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한 남자로 남고자 했던 그의 투쟁은 그 어떤 화려한 시상식의 트로피보다 값진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숙성시켜 인간 존엄의 향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대배우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건 해결됐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닙니다. 병마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실망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따뜻한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속이고 육체가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배역을 맡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소화해낸 뒤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관객인 우리는 그가 떠난 빈 무대를 보며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와 한 시대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남성훈 형사, 아니 인간 남성훈, 당신이 있어 우리의 청춘은 든든했고 당신의 연기가 있어 우리의 고단한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차가운 병실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육체의 감옥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걷고 마음껏 소리 높여 대사를 읊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범인을 쫓지 않아도 완벽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이 평생 꿈꾸었던 가장 평온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정의의 씨앗은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날 것이고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 연기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등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늘을 보며 그를 떠올릴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맑은 햇살 속에서 혹은 어둠을 가르는 달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의 남형사이며 영원히 우리의 박태준이며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거창한 훈장도 화려한 찬사도 그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를 기억하며 흘리는 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가 원했던 가장 진실한 마지막 박수일지도 모릅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극장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무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곁을 맴돌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고독한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던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남성은 당신의 이름은 우리 시대의 전설이었고 당신의 삶은 우리 모두의 긍지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평안 속에 잠드소서.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여.